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고등학교에 다녀온 영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렸었는데요. 1교시가 끝날 쯤에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에서 놀랄만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몇몇 질문이 지나간 후에 한 학생에게서 부동산 리츠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부동산 리츠라는 단어를 접해봤고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간도 1, 2분밖에 없어서 딱히 설명할 방법도 없었죠. 영상을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그 학생에게 제 채널을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성호고등학교의 한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영상,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리츠와 그냥 리츠는 같은 개념입니다. 리츠 자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리츠라고 부르던, 부동산 리츠라고 부르던 그게 그거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그냥 리츠라고 하겠습니다. 리츠는 지금 보고 계신 영문의 약자예요. 부동산 투자를 믿고 맡긴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말로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수익, 임대 수익 이런 수익들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죠. 1938년에 스위스에서 비슷한 게 처음 나왔고요. 1960년대 이후에 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리츠 상품들이 많아요. 아파트, 상가, 오피스 뭐 이렇게 어느 종목의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가, 투자하는 부동산의 종목을 섹터라고 표현하는데요. 투자 대상을 아파트에 한정하는 아파트 섹터, 상가에 집중 투자하는 상가 섹터, 호텔 섹터, 주유소 섹터, 물류창고 섹터, 심지어 미국에는 교도소 섹터까지 있어요. 미국은 경찰력이나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만들어집니다. 리츠 회사 그리고 리츠 상품에 대한 법적인 토대가 이때 마련된 건데 비교적 늦게 도입됐죠. 리츠는 최초에 설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회사형 리츠가 있고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신탁형 리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신탁형 리츠의 상장이 금지되어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은 모두 회사형 리츠고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은 시세에 따라서 한 주당 얼마씩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한 발 빼서 약간만 넓은 시각에서 볼게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가 보유한 자금 혹은 거기에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더해서 내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이 직접 투자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직접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들은 덩치가 크죠. 정말 큰 부자라면 직접 투자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자체가 상당한 고가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갭 투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얘기는 논점을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얘기에서는 빼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직접 투자 시에는 고가라는 가격에서 오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 초보자들이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 손실이 따른다는 부담감도 있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요. 임대 수익 관리를 잘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못 판단하면 시세 차익에서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임대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 세를 내놓으면 알아서 임차인이 맞춰지고 건물로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임차인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서 만들고 최소한의 공시를 유지하면서 주차나 쓰레기, 청소 뭐 이렇게 임차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한 룰을 정하고 분쟁이 생길 때는 개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갑질을 하는 임대인도 있지만 을지를 하는 임차인도 상당수 존재해요. 상대방이 성향이나 경험치에 따라서 대응이 매우 껄끄러운 임차인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건물 역시도 고장이나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금액을 들여서 유지보수해야 하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죠.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보유세, 추후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겠지만 부동산 세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고 대략적인 계산 자체도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적정한 임대료 산정과 적정한 매각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에 부동산 펀드와 리츠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상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 중에서도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리츠만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둘 다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고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관련법이나 관계 기간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리츠를 설립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바로 환금성이에요. 리츠는 주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보통 3년에서 5년을 만기로 하는 폐쇄형 상품이에요. 즉, 펀드 청산 시점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참고를 해보려고 몇몇 블로그를 살펴봤는데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똑같은 표 하나를 모든 블로그에서 똑같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름이 리츠이건 부동산 펀드이건 부동산 펀드처럼 운영되는 리츠도 있고요. 리츠처럼 운영되는 부동산 펀드도 있어요. 이름과 상관없이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리츠의 특징을 정리하면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나 대신 전문 회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인한 머리 아픈 일들이 줄어든다. 그리고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서 투자하는 것도 다시 현금화하는 것도 굉장히 쉽다.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고 굳이 영끌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오늘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 방식, 그 중에서도 리츠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영상이 지루해질까봐 파트를 나누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새 마침 리츠 상품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리츠가 많이 뜨고 있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모양새로 방향을 바꿨는데 리츠라는 상품이 요새 떠오르고 있는 이유와 최근 몇 년간 리츠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왜 바뀌고 있는지, 이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는 미국 리츠와 우리나라 리츠의 운영 방식의 차이점도 좀 보면서 미국 리츠에 대한 잡다한 상식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게요. 고맙습니다.